주도주면 그냥 사세요. 10배는 2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심도 있게 시장이나 주도주를 고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료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철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는 이번에 그 신간 나왔잖아요. 네네. 다시 시작된 전쟁. 네. 저는 이 책 보고 옛날에 그 책 아닌가 싶었어요. 네네. 순간 헷갈렸습니다. 네네. 그때는 근데 이미 시작된 전쟁이었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시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는 정말로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전쟁을 다룬 거고요. 그다음 다시 시작된 전쟁이라는 이번 책은 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지금 관세를 막 때리면서 네. 경제, 무역 그리고 관세로 전쟁을 하는 요 상황을 분석한 그런 책입니다. 조금 더 경제적인 거. 네. 그래서 요 밑에 보면은 영어로는 The US China Tariff War. 예. 이렇게 관세 전쟁. 사실 관세 전쟁이라는 제목을 붙일까도 생각해 봤는데요. 똑같은 제목의 다른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많이 나와 있죠. 네네. 무역 전쟁, 관세 전쟁 이렇게 네네. 이야기 많이 하니까. 그러면 그 전작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는 좀 네. 군사적인 거였고, 네. 그래도 다행히 아직까지는 미중이 군사적으로는 충돌은 안 하고 있고, 네. 긴장감은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만, 네네. 당시 책에서 이야기하신 내용 중에 이거는 정말 너무 비슷하게 가고 있다. 네. 아니면 이거는 정말 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다. 네.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제가 그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 네. 여러 가지 그 전쟁이 일어날 것을 암시하는 네네네. 중국 공산당의 상황들을 열거도 하고 예. 주장도 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99년 말에 들었다고 얘기를 한 소위 밀레니움 회의의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 내용이 소위 A-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몇 달 전에 보도가 됐는데요.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나? 하여튼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얘기한 내용이 저 개인의 환상이 아니고 실제로 그런 일이 존재한다는 거를 방증하는 그런 증거가 나왔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밀레니엄 회의 때 뭐 이렇게 들으셨던 내용? 밀레니움 짧게 설명해 짧게 주시면. 얘기하면은 99년 말에 당시 그 장저민 주석 시절에 새 천년을 좌우하는 중국 공산당의 다음 전략 목표를 정하는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이라는 중국 공산당 창당 목표의 기치 아래 대만 통일을 하겠다는 그것이 그냥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하겠다는 그런 것을 결정했다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 몇 가지 시나리오 상황 분석을 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이 결정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A-플랜, 딜리트 A-플랜. 그러니까 뭐였냐면 중국 사회 인프라에 도입되어 있는 모든 기술을 A, B, C, D 4등급으로 구분을 해서 A등급은 다 드러내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 대체해야 된다고요? 예. 여기서 A는 A, B, C, D의 A이기도 하지만 아메리카의 A이기도 해서 A급 기술, 그러니까 미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 B급 기술은 미국과 미국 동맹 국가만 제공할 수 있는 기술. C급은 외국이지만 중국이 영향력을 상당 부분 행사할 수 있는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기술. D급이 중국이 자체 조달이 가능한 기술. 그렇게 해서 당시 한국은 C급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경제협력을 아주 원활하고 강화한 데에는 사실 이 C급 국가였다는 것도 굉장히 작용을 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등급 위에서부터 이게 순서가 아니라 예. 종류를 나눈 거네요. 그러니까 가장 중국 입장에서 배제하고 싶은 국가죠. A가 미국. 그래서 제가 일하던 분야는 IT였으니까 당시에 신식산업부라고 중국의 IT 담당 부처가 있었는데요. 예. 그 부처에서 눈앞에 목표를 설정했던 건 윈도우와 펜티엄 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대체해야 할. 예. 근데 요게 이제 몇 달까지도 안 됐는지도 모르겠네요. 그 외신의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어로는 취A지화, 영어로는 delete A plan, A를 지우라는 계획.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로 비밀 계획이냐면, 예. 눈으로만 봐야 되지, 복사할 수 없으며, 적어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만 주고 다시 금고에 보관하는 이제 그런 계획이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한 20여 년 만에 보도가 된 거예요. 26년? 그렇다기보다는 25, 6년간 지속돼 오고 있는 거죠. 오, 소름 돋네요. 네, 반대로 가장 예상하지 못했던 거는 로켓군에서 사단이 난 일입니다. 로켓군이요? 발사무기 체계 중심으로. 이름을 들으면 그렇게 여겨질 텐데요. 원래 그 포병 부대를 중심으로 해서 왜냐하면 포병 부대가 그 핵 미사일 ICBM을 같이 관장하고 있었거든요. 이 부대를 핵심으로 해서 중국 공산당이 그 미국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과거에 그랬습니다만 중국이 그 육군 위주거든요. 국방부라든가 뭐 군수산업이랑 이거 거의 육군 위주고. 네. 정치력도 육군 위주고. 그러니까 해군이 아주 취약했고. 네. 공군도 좀 보잘것없었죠. 그런데 미국과 한번 무력 충돌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상 육군은 그냥 방어 중심일 테니. 그럴 수밖에 없죠. 나가서 배 타고 나와서 싸워야 되고 항공모함이 나가야 되고 거기서 비행기가 출격을 해서 세계 최강이라고 일컬어지는 미군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정예군을 만들 필요가 있었죠. 그 최정예군은 종합사령부의 역할을 했어야 되고 우주군 정보전쟁을 포함해서 육해공군 합동작전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됐죠. 네. 그래서 그 중핵으로 선택한 게 그 로켓군이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군대가 아니고요. 시진핑 주석이 된 다음에 만든 군대예요. 인민해방군 내에 새로 만든 군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이 로켓군에는 빠릿빠릿하고 유능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교들을 위주로 뽑아왔고 승진도 제일 빠르고 많았고 새로운 과학 무기 개발도 다 거기서 하고 따라서 군수산업과의 연계도 제일 강했고 예산도 제일 많이 쓰고 총애도 제일 많이 받고 이게 로켓군이었죠. 근데 작년 6, 7월부터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작년 말경에 가면서 이 로켓군의 장군이 10몇 사람이 숙청을 당합니다. 그때 그래서 뭐 시진핑의 실각설 막 운이 띄워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실각설이니 구테타가 났느니 뭐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상실했느니 네네네. 뭐 이런 유언비어들이 난무를 했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근거가 별로 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고 네. 순리대로 보자면 로켓군과 싸울 수 있는 인민해방군 내 다른 파벌은 없습니다. 세력이 너무 차이가 커요. 인민해방군 중에서도 엘리트들이 로켓군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렇습니다. 가장 유능하고 가장 과학 장비가 많고 가장 첨단 장비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또 그게 시진핑 주석의 가장 충성적인 집단 이렇게 이해를 당연히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군 수뇌부를 막 교체를 했던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게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네. 복잡한 얘기가 돼서 그냥 줄여서 네네네. 쉽게 얘기하면 부패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패라는 게 뭐냐면 주로 무기 개발 및 구매에서 이루어졌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 시진핑 주석이 보고받고 알고 있던 상태가 아니다. 이 인민해방군이.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선 내가 지금 보고받은 게 맞아? 그럼 나는 우리 핵무기가 이 정도 돼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건 맞는 거야? 공군 뭐 새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기는 제대로 스텔스성이 있는 거야? 뭐 또 하나하나 다 믿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가 생겨버려서 네. 그래서 지도부를 날려버린.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뭐 각종 비리가 막 나오니까 이거 다 날려버리고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보니까 국방부장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까지 다 돼 있으니까 다 숙청해버리고 예. 이런 일이 진행됐던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그 9월 3일에 전승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예측을 했습니다. 이번 전승절에는 어느 때보다도 신무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진짜 많이 나왔죠. 예.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중국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을 야기한 거거든요. 군은 아직도 시진핑 주석에 충성하고 있는가? 지금 로켓군은 그러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럼 개발한다던 무기는 개발이 제대로 됐는가? 그 무기는 제대로 성능을 내고 있는가? 이 모든 게 의문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불식을 없애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 당연히 가장 많은 병력을 동원하고 가장 많은 무기를 동원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또 어마어마한 그 발사무기, 유도무기 체계들이 또 선보였고 드론이라든지 네. 첨단 무기 체계도 또 네. 선보였고 다시 시작된 전쟁은 네. 이게 진짜 군사 전쟁은 아니고 네. 아무튼 이제 관세 전쟁. 그럼 네. 관세 전쟁으로 좀 들어가 네. 볼게요. 근데 책 앞부분에 그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다시 시작된 전쟁에서 한미 관세 협상보다 미중 관세 협상이 더 중요하다. 예. 이게 조금 서운한데요.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 미중 간의 이 관세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 좀 쉽게 얘기해서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그게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관세, 이런 쌍무 협정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다국가를 미국이라는 나라가 상대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세계 모든 국가를 예. 상대로 지금 벌리는 일인데, 미국 대 전 세계.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제가 파악한 바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세계 각국은 각자 그 국익에 끼치는 영향이 서로 다를 텐데, 네. 이게 쌍무적으로 미국과 한국 간의 관세를 15%로 하면은 이익이고, 20%로 하면 똔똔이고, 25% 하면 불이익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 관세를 받더라도 다른 나라는 다 30% 관세 받으면, 우리가 1등. 그렇죠? 제일 유리한. 우린 유리한 거죠. 예. 근데 우리가 10% 관세를 받더라도 다른 나라 다 5% 받으면 우리는 불리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이런 패러다임에서 해야지, 한미 간의 관세 협정이 15%로 나느냐 14%로 나느냐 이런 식으로 볼 일이 아니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역시 상대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예. 거고. 또 하나가 이게 미중 관세 협상, 관세 전쟁을 미중의 싸움이 아니라 탈세계화 측면에서 봐야 한다라고도 하셨더라고요. 예. 거대한 변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트럼프는 왜 이러고 있는가? 왜 이러는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발견한 건 몇 가지는, 우리는 트럼프가 굉장히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실제로 트럼프가 해온 발언들과 해온 일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매우 일관성이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우리가 들을 때 뚱딴지 없는 소리로 듣는 것이지, 본인은 진지하다. 본인은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관세에 대해서 소리친 게 뭐였냐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20% 관세 때리겠다고 한 거였어요. 네. 그래서 전 세계가 경악을 했습니다. 예. 전 세계가. 그리고 나서 몇 달 있다가 최초로 관세 협상을 한 국가가 나왔는데, 그 영국이었죠. 예. 그때 10%였어요. 네. 그때도 전 세계가 막 놀랐습니다. 어떻게 영국 같은 맹방에 10%나 관세를 때리냐. 게다가 영국은 미국에 대해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는 나라인데,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시점에서 돌이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과 10% 관세 협정 맺은 게 영국이 협상 잘못한 것 같습니까? 굉장히 또 뭐 베네핏을 영국이 받은 거죠. 그런 느낌이 들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트럼프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조금 깊이 못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여태까지 미국이 해왔던 소위 세계화, 세계화라는 말을 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세계의 경찰 노릇을 한 것과 패권 국가 노릇을 한 것과, 네. 경제적으로 이제 볼 때는 돈을 퍼주는 국가 역할을 한 것, 이것을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닥쳐 있는 너무나 큰 문제, 지금 정부 존속이 어려울 정도로 눈앞에 닥쳐 있는 재정 적자 문제, 그리고 그와 동시에 미국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무역 적자 문제, 그리고 기타 이슈들, 이거를 빨리 자기 임기 내에 해결을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그 관세 걷어가지고 세수 들어오는 걸 또 엄청나게 자랑을 하고요. 자랑하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트럼프가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이 참 이상해.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는 술, 담배 안 하는 사람이에요. 판단력 멀쩡한. 멀쩡합니다. 비즈니스 잘 해온 사람이에요. 알코올성 치매는 최소한 없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트럼프는
자기 욕망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욕망이 있다는 걸 숨기지 않고. 갖고 싶은 거. 예. 그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이제 제가 지적을 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첩경지향이다. 지름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그 영향을 주는데 이 첩경지향이라는 것이 주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원하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 이런 걸 물어보죠.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 그럼 우리가 고민하죠. 그때부터 생각해봐야 예. 돼요. 생각해봐야 돼.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당연히 떡갈비지 이러고 답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고방식은 내가 원하는 게 돈이면 옆에 사람 돈 내놔.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직선 코스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빠른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트럼프의 언행을 보면 약간 조폭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그렇다. 하지만 이 사람이 그럼 그런 욕망 내지는 그런 목적을 이야기하는 게 과연 비합리적인 것인가? 그걸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미국과 자기를 지지하는 그 유권자층의 욕구를 네. 지금 대변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비합리적인 거는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고 이게 그래서 이제 관세 문제가 이 측에서도 뭐 합의가 되더라도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다. 네. 이야기를 해주셨고 뭐 트럼프는 또 언제든지 그걸 뒤집을 수 있는데 네. 근데 그걸 뒤집은 것도 예. 과거에 자기가 했던 걸 기억을 못해서가 아니라 예. 또 다른 유리한 것을 또 얻기 위해서일 예. 테고요. 예. 그것도 그럼 다 또 계획을 해놨을라나? 그래서 트럼프는 복잡하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 예. 직선 코스로 가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이 책에서 분석한 거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이 관세가 몇 가지 선이 있는 것 같다. 표준이. 그래서 0%, 10%, 20%, 40% 요런 선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0%는 거래를 안 하는 국가. 그렇지만 특별한 국가. 거기에 해당되는 국가가 러시아, 이란, 북한 같은 나라. 이 국가들이 관세가 0%거든요. 근데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실질적인 거래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북한이나 이란 같은 나라, 미국이 상징적으로라도 뭐 100% 때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0%예요. 0%.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함의가 있는데 이건 책을 보시고요. 네네. 10%는 어떤 거냐면 미국하고 거래를 하려면 기본 요금. 그게 기본 요금. 기본 요금. 그러니까 미국과 거래를 할 거면 미니멈이 이거야. 최소 이거 학교 가는 비용 요 10%는 내고 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미국과 친하거나 미국 입장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라들. 뭐 할 테면 하든지 뭐 이 정도의 나라들은 10%가 기준 같다. 네. 트럼프 머릿속에는 20%라는 기준선도 있어 보이는데 이건 뭐냐면 미국과 거래를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벌어가고 그런데 산업적으로 미국하고 연계가 많이 돼 있는 그래서 오랫동안 거래를 할 것 같은 그런 나라. 어떤 나라? 일본, 한국, 대만, 독일 이런 나라. EU 뭐 이런 나라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나라는 표준을 20% 정도로 잡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나라에는 협상 들어갈 때는 25%로 딱 부르고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충분히 얻었다고 생각하면 20%로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현찰을 듬뿍 내주면 15%. 내가 15%까지 내려줄게. 그러니까 20에서 5%포인트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렇죠. 그런데 40%는 뭐냐? 거래를 하긴 하는데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 그래서 이게 왜 20% 40%냐? 이거를 그 미국의 싱크탱크들이 분석해 놓은 결과를 보면 어떤 시사점이 있는데 20%라는 관세는 장기적으로 미국 정부의 관세 수입을 최대화하는 그런 관세율이라고 합니다. 미국이 받을 수 있는 세수 감안해서. 예. 그리고 40%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뜯어낼 수 있는 관세율이라고 하고. 근데 40%나 관세를 내리게 되면 그 해당 국가의 경쟁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래 거래 못한다. 그러니까 이 40%는 거래 안 하겠다고는 못하겠지만 거래 별로 하고 싶지 않은 나라들에게 40%. 재밌네요. 이렇게 보니까 뭔가 네. 딱 맞아 떨어지네요. 예, 대충 왁구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그럼 중국하고 협상 중인데 잠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그 30%가 그 기본 관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런저런 이유로 더 맞은 관세들 따지면 뭐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52, 3%를 넘어가면은 버스트. 안 한다. 못 하겠다. 그때부터 그냥 뭐 배째라죠. 배째라. 아유, 50%는 이거고. 모르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50%라고 얘기하는 숫자가 기본 상호관세를 40% 때리면 대충 그 정도 선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부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는 그런 레벨이라는 거죠. 40%가요? 40%가. 중국이 고민하는. 일부 그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은 40%라도 수출이 가능하겠지만 상당수의 제품군들은 수출이 어려워지는 그 정도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정 관세로 지금 그 협상 중에 적용하고 있는 30%가 네. 딱 20%와 40% 중간점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은 만일에 협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중국은 몇 %를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중국 입장에서는 한 20%만 돼도 대박이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20%가 베스트 케이스일 거고요. 예. 트럼프가 20%가 되는 건 뭔가 엄청난 걸 받아내야 20%. 그런데 지금 잠정 합의를 본 관세 30%가 표준점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잠정 관세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었잖아요. 네. 아무리 못해도 이건 유지해야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30%가 아마 별 다른 조건이 없는 한 허용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건 허용하기 싫은데 이 정도 숫자일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장 또 얼마로 정해지더라도 또 나중에 또 가봐야 하는 예.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중국도 어찌됐든 간에 그 미국에 맞서서 자기 편들을 계속해서 좀 만들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1대1로였고 또 브릭스 국가들도 요즘에 예. 뭐 러시아, 인도 같이 좀 네. 뭉치고 있고 상하이 협력기구 여기엔 또 이제 인도의 모디 총리도 좀 네. 같이 힘을 좀 보태고 있고 네. 미국에 맞서는 이른바 블록이 구축되고 있는데 그러면 장기적으로 예. 전 세계가 미국 중심의 블록, 네. 중국 중심의 블록 이렇게 양분안해서 더더욱 그러면 지속적으로 가게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절대 그 대만 통일이라는 국가 전략 목표를 버릴 수 없을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입장일 거예요. 그러면 미중 간에는 꼭 경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인을 볼 때 서로의 그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은 계속 높아지겠지만 그것이 풀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러면 양쪽 경제권은 블록화, 디커플링에 가까운 현상을 보일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세 종류의 나라로 개편이 될 것이다. 미국 중심의 블록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국가, 군. 그리고 중국, 러시아 진영을 중심으로 거래하는 국가군. 그리고 이 양쪽을 모두 넘나들면서 거래하는 국가군.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를 제3진영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게 네. 미국과만 중국과만 거래할 수는 또 없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예. 인도도 뭔가 군사적으로는 되게 중국과 안 좋은 사이인데 네.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필요에 의해서 선택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우리도 뭐 아무리 뭐 안미경중 뭐 이야기를 하더라도 중국과 디커플링 할 수는 없는 거고 다 저마다의 나름 속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중국이 만든 이 블록이 과연 단단할까?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 블록이 단단하지는 않죠.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국이 혼자서 막 블록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블록을 만들어가는 것이 먼저죠. 그래서 RCEP 만들 때도 중국 안 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네. 그 명분을 찾지 못해서 결국 돌파당했고 지금 TCCP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안 껴주기 위해서 만든 블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이해관계는 블록 싫어요. 그러니까 지금 옛날 하던 것처럼 글로벌 싱글 마켓, 전 세계가 하나의 단일 마켓처럼 돌아가는 게 중국 입장에서는 제일 유리한 거예요. 오히려. 예. 미국 네가 그렇게 하고 그게 좋다고 했었잖아. 이래가면서 그걸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체계 안에서 중국이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WTO 나중에 중국이 가입을 했는데 또 최대 수혜자가 돼버렸고 예. 그거 참 좋았는데 왜 자꾸 돌려 이렇게 또 중국이 그렇죠. 지금에 와서. 그렇죠. 근데 또 저마다는 인도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최근에 러시아와 중국이 좀 가까워 보이기는 합니다만 또 나중에 또 러시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겠고 네. 참 이게 되게 복잡하네요.
이것도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겠네. 예. 지금은 뭔가 계속해서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막 제재를 하려고 하고 네. 기술 수준을 좀 누르려고 하고 예. 하는데 중국도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굉장히 있잖아요. 특히 예. 대표적인 게 히토리고 아예 반격을 넘어서 중국 경제를 공격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중국 경제를 미국이 공격한다는 뜻입니까? 미국 경제를 중국이. 아, 미국 경제를 중국이요? 예. 그러니까 반격을 넘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음. 왜냐하면 중국의 이해관계로 보면은 지금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직접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돼요. 아직 힘이나 네, 힘이 덩치가. 안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중국의 역량이 아직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만큼 와 있지 못하다는 게 중국 공산당 자체 판단이라는 거죠. 얼추 GDP 한 70% 정도까지 왔죠. GDP 70%가 오더라도 경제 영향력으로 보면 첫 번째로 지금 무역 거래의 지불 화폐가 위안화 같은 경우는 지금 5%나 되나 이 정도란 말이죠. 아직 말씀대로 러시아가 중국에 뭐 입안에 혀처럼 노는 것도 아니고 인도도 들어왔다 나왔다 지 맘대로 하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다른 데 대한 그립이 그렇게 강하지가 못한 거죠. 그래서 여전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힘을 키우고 있을 테고 또 네. 중국에는 왜 그런 속담도 있다면서요. 본인의 힘이 다 올라오기 전까지는 발톱을 숨기고 있어라.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 현재 이해관계로 보면 자유무역 체제가 유지되는 게 중국한테 이로와요. 지금 미국을 공격해서 자기들이 이익 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자유무역 좋다며 그거 계속 해야지. 아저씨 왜 그래? 전처럼 해. 중국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가고 있고 중국이 자유무역 계속하자고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진짜 세상이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그 도강양회도 있지만 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중국이 과연 그럼 이제 덩치가 네. GDP의 70%까지 올라왔을 때도 네. 아직은 아니다. 네. 시진핑 주석도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패권 경쟁할 생각 없다. 네. 패권 경쟁 안 하겠다라고 네. 했고. 그러면 언제쯤이면 대놓고 패권 경쟁까지 갈까요?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중국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한다. 네.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려고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중국의 현재 목표는 대만 통일이고 하여튼 10년 내에는 중국이 미국에게 패권에 도전한다는 그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 그래서 중국이 계속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미국만큼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한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의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세계는 너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의 패권에 건건히 도전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중국은 대만을 통일해야 되겠고 미국은 중국이 그렇게 하는 꼴을 못 보겠고 근저에는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만 통일, 예. 양안 문제인데 대만 통일을 중국은 포기 못해, 미국은 용인하지 못해. 예. 이건데 예. 결국에는 지난번에 이미 시작된 전쟁에서도 계속 강조해 주신 부분이 그 대만. 일단은 경제적인 거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여쭤볼게요. 중국이 계속해서 이제 미국 국채 많이 보유하고 있던 것도 좀 비중을 줄이고 과거처럼 이제 늘리지는 않잖아요. 네. 대신에 뭐 금을 많이 산다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데 네. 혹시나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물론 이제 아직까지 예. 글로벌 거래량의 한 절반 이상이 달러고 네. 위안화는 뭐 한 5%요 정도만 네. 이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래도 뭔가는 계속해서 준비는 해 나가고 있지 않을까요? 중국이 그 달러 보유고를 줄여 나가고 있는 거는 사실 뭐 최근의 일은 아니고요. 꾸준히. 예, 꾸준히 수년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덕분에 외환 보유고 평가액이 늘었어요. 어디가요? 우리나라가? 중국이요. 아, 중국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금으로 갖고 있든지 다른 외화 보유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 평가 금액이 달러로 베이스로 평가를 해보면 그게 더 올라가요. 금을 갖고 있어도 달러로 평가를 하니까. 예. 그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중국 내부에서 세운 것 같습니다. 그것은 무역 거래 정산하는 화폐가 무역 거래 규모 정도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 무역 거래 규모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래 액수가 예를 들어 100이라고 쳐봐요. 근데 전 세계에서 달러로 무역 거래를 결제하는 금액은
500인 거죠. 그거는 미국의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거다. 그런데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무역하는 규모는 100인데 실제로 그거를 위안화로 결제하는 규모는 얼마 안 돼요. 네. 그러면 선진국의 경우 뭐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대체로 그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중국은 내가 그 수입해 오는 그런 정도의 돈 정도는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됐을 때 그때 위안화의 국제화, 기축통화화 이런 걸 하겠다. 그래서 뭔가 하나둘씩 그 원유 결제를 비롯해서 네. 위안화 결제 비중을 좀 높여가려고 네. 중국은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목적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중국이 석유를 사오는 나라 중에 이란이 있고 러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러시아나 이란이나 다 미국의 금융 제재받고 있어요.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은행 거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특히 달러는. 그렇게 달러는. 그러니까 그들 나라도 좋으나 싫으나 위안화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러시아하고도 지금 얘기가 최근에 되고 있는 게 야,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석유는 루블로 결제를 하든가 하고 기타 거는 위안화로 결제한다든가 또는 지금 새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물물 교환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시시대처럼요. 근데 그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이게 달러가 막혀서. 아니, 우리가 예. 옛날에 북한에서 예. 멀리 친척 집에 가도 밥을 안 준다. 량권이 있어야 밥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이 량권이요? 량권? 세대가 좀 달라서 예. 그러면 이제 제가 MG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M 저 끄트머리. 예를 들면 예. 90년대에 이제 제가 중국에서 살고 있을 때 예. 그때 중국 사람들의 소득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 그럼 예를 들면 한 달에 월급이 이제 우리 돈으로 몇만 원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냐면 굉장히 못 사는구나. 네. 5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뭐 10만 원 갖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네. 잘 삽니다. 거기에서는 아니 그 돈으로 구매력이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거예요. 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잘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 예, 예. 그때 그 중국이 시장 경제를 도입했지만 사회 체제는 공유제 경제 체제였던 겁니다. 공유제 경제. 근데 우리는 네. 공유제 경제, 공산주의 경제가 뭔지 모르잖아요. 몸으로 안 느껴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양권이라는 게 그 양권을 주면은 그 쌀을 줍니다. 아, 뭐 이렇게 배급권 같은 거예요. 네, 배국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화폐는 아니잖아요. 예, 예, 예. 하지만 양권이 있으면 나는 사실상. 쌀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 돈은 없어요. 그런데 자동차 교환권이 있어요. 자동차 상품권이 있어. 그래서 이걸 주면 자동차를 줘. 그럼 이게 그 소득으로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네네네네. 그러면 그 공유 경제 체제에서 돌아가는 그 규모를 우리는 이게 그 시장 경제 체제 속으로 계산을 안 넣기 때문에 아하. 이게 경제 규모에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 규모를 이야기할 때도 북한에서 그렇게 공유제 체제로 돌아가는 경제 부분은 우리가 그 계산을 안 넣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뭐 이렇게 GDP에도 잘 계산이 안 되지만 예.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도 경제 생활이 돌아가고 있는. 예. 그리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이거 아마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적을 텐데 공산주의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실제로 경제가 돌아가려면 네네.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보죠. 내가 트랙터를 만드는 공장에 있어요. 예. 내가 그 공산주의 그 공장인데 예. 그러면 이 트랙터를 만드는데 바퀴가 있어야 돼요. 바퀴가 엔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엔진 공장, 바퀴 공장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러면 계획 경제 체제하에서는 그걸 어떻게 가져올까요? 결국에는 뭔가 물물 교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권처럼 이게 다 그 TO를 논아줍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트랙터 공장이면 계획 경제니까 예. 트랙터 공장이 뭐 중국에 여러 개 있을 거잖아요. 100개 있다 치죠. 네. 그래서 1년에 10,000대를 생산하기로 했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 이제 트랙터 공장에서 뭐 100대 만드는 데도 있고 50대 만드는 데도 있고 150대 만드는 데 있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그 티켓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전표 같은 걸 만들어요.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 전표를 받으면 우리 공장은 금년에 100대를 만들려고 그러네. 예. 그러면 바퀴가 어. 4개씩 해가지고 400개가 있어야 되겠네. 그죠? 예. 그러면 내가 100대를 받았으니까 기관에 가가지고 타이어를 400대 바꿀 수 있는 전표를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전표가 400대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이렇게 나눠서 예. 할 수 있어요. 쿠폰처럼 이제 뜯을 수 있는. 쿠폰처럼.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예. 타이어 공장에 가가지고 오. 10개 줘. 오. 이러면 이제 타이어 공장에서 10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타이어 공장은 이제 이걸 만들려면 고무가 있어야 돼. 고무가 있어야 돼. 예. 그럼 이걸 내가 받은 TO가 예를 들어 타이어 1000개를 만들어야 예. 되는데 계획 경제 하에서 예. 그럼 1000개를 만들 수 있는 고무와 교환할 수 있는 티켓을 또 끊어가지고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 그 경제 시스템 안에 다 돌아가게 만들어져서 돌아갔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왜 잘 안 돌아가냐면 이걸 그래서 딱 타이어 50개 티켓을 딱 주면 타이어 50개를 딱 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그 고무를 구하러 다녀야 되거든.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획 경제가 계획대로 되지 않아.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언제까지 생산하라는 말은 없었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기다려봐. 예. 좀 근데 상황이 고무나무 좀 찾아보고. 근데 이런 티켓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 게 계획은 100개를 했지만 사실은 상황에 따라서는 50개만 필요할 수도 있고 120개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간에 티켓을 좀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거기에 이제 또 나름대로 거래가 발생해요. 예. 엿바꿔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야, 이거 티켓 타이어 티켓 4개짜리 줄 테니까 너 그냥 쌀로 나 대신 주라. 요런 거래도 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융통성이랄까?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친한데 우리가 남이가 야, 나 이거 티켓 4개짜리 줄 텐데 5개 줘. 하나 더 줘. 네,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물물 교환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물물 교환이라는 거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낯선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네네네. 이거 새로 나온 책인데 쌀 10말 줘. 10말 말도 안 돼. 이런 거 장르를 생각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제로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공산주의 국가였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체계가 옛날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원시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뭔가 중국과 러시아는 물물 교환이 가능하다. 해봤다. 과거에 해본 거다. 그래서 이게 웃을 일이 아닌 게 중국이 디지털 위안화를 만들고 있잖아요. 예. 이 디지털 위안화를 하는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 소문이에요. 예. 그때 소문으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양권으로 동작을 할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가 어떻게 보면은 과거 계획경제, 지금도 계획경제이긴 합니다만 양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가 같이 섞여 있는. 네.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나면 틀림없이 어떤 놈들이 쌀을 사재기 하거나 이런 놈들이 일어날 텐데 아무리 돈이 많아도 쌀 사러 가면 1인당 한 말밖에 안 팔아요. 지불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다 매점매석할 수 없게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가 통제하는 체계대로 돌게끔. 당이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양권이 누구 주머니에 100개 들어가 있는지 옛날엔 몰랐는데 디지털 위안화로는 전시에도 그게 다 관리가 가능한. 그렇죠.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였어요?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소문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그러면은 이 디지털 위안화는 전시 상황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뭔가 다 보관이 서 있는 거네요. 물론 그건 다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무섭네요. 당시에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물물교환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이게 그 중국 이야기의 하나의 큰 특징이에요. 이게 맨 바깥에 표면에 드러나 있는 부분만 보면 이게 그 안쪽에 돌아가고 있는 거대 메커니즘을 잘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패권,
과연 이제 위안화가 얼마나 넘볼 수 있을 것인가 이야기하다가 물물 교환을 거쳐서 디지털 위안화까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네, 오, 그렇습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예. 흥미진진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이 이제 알게 되니까 예, 예. 재밌네요. 또 하나가 그 미국 입장에서도 과거에 선을 한번 그었던 게 디커플링. 디커플링은 아니다라고 미국 쪽이 먼저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디커플링이 아니라 예. 디리스킹이다. 리스크를 낮추려는 것이다라고 미국 쪽이 먼저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보면 미국과 디커플링 되면 미국이 더 불리한 걸까요? 네. 아 이거는 단언을 하십니까? 네. 아니, 왜냐하면 중국은 지난 20년이 넘게 예. 디커플링 상황을 준비를 해온 나라고 미국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없이도 살 수 있고 미국은 중국 네.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얼마 전에 그 중국의 유명한 국뽕학자가 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국에. 그 국뽕 맞습니까? 예. 그래서 뭐 중국 공산당이 위대하고 우린 다 준비가 돼 있고 뭐 희망찬 중국 예, 예. 인민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주로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최근에 어떤 그 강연회에서 강연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다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식량을 예로 들었어요. 우리는 전 인민이 2년 이상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해 두었다. 근데 그 중국 쪽에서 가장 이제 리스크 있는 부분이 식량하고 에너지 아닙니까? 원체 소비가 많으니까. 예. 근데 그게 다 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2년치라고는 합니다만. 예, 식량 2년치. 그리고 이제 희토류를 비롯해서 중국도 희귀한 그 자원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20년치를 비축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암시를 던지죠. 미국 너는 돼 있니? 뭐 이런 거. 들으라고 하는 거죠. 20년치 준비돼 있다. 2년치 식량도 준비돼 있다. 네.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뭐 더 하면은 이제 식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먹는 식량은 사실 자급자족이 거의 되고요. 사료가 안 됐던 겁니다. 돼지한테 먹이는 옥수수 뭐 사료들. 예. 그래서 그 사료라는 게 중국에서 제일 대량으로 만드는 방식이 대두를 수입을 하다가 그걸 짜서 소위 식용유를 만들고 중국 음식 만들 때 다 튀기잖아요. 그래서 식용유를 만들고 그 찌꺼기를 가지고 이제 가공해서 사료를 만듭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이제 옥수수로 만들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를 거의 다 미국에서 수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수입했다가 큰일 나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 브라질로 돌렸습니다, 지금 다. 요 브라질로 돌리게 만든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일기 때 다 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계기, 발단을 만들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전에 한 달쯤 됐나요? 중국 정부에서 아주 재밌는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수입해오는 곡물류 사료의 양을 2030년까지 10분의 1로 줄이겠다. 이게 뜻하는 말은 대두예요. 리스크 관리한다. 그러니까 다변화하겠다. 브라질로부터 수입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예. 이제 비상 상황이 되면 짐작이 되죠? 비상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네. 브라질로부터도 이 사료가 제대로 못 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양을 10분의 1로 줄이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라는 건 얘기 안 했어요. 또 뭔가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뭐 사료는 브라질 등, 또 뭐 인도도 있을 수 있겠고, 에너지는 뭐 러시아 등으로 네. 또 다변화 해놓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브릭스 국가들이 앞에서 우리가 이제 블록 경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 미국에 또 대항을 하면서 네. 나름 살 수 있는 준비를 또 해놓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번 그 관세 협상을 보면 중국이 지난번하고는 태도가 완전히 틀립니다. 중국의 태도가 되게 강경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이 먼저 몸달아서 관세 협상하고, 뭐 네. 스위스에서 만나자, 어디서 만나자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입장이 뭐냐면 중국은 지금 준비가 돼 있고 그래서 중국이 그 지난번 트럼프 일기와 다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미국이 뭘 발표하면 중국이 대응 정책 발표가 즉각 나오고 있어요.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요. 작년 6, 7월경부터 네. 중국이 전국의 모든 고위 공무원들에게 비상을 걸어서 미국 대선 및 그 후 미국 쪽이 취할 조치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국 일 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아실 텐데 작년 하반기에 중국 사람들이 해외 출장을 전부 중지해가지고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예. 원래 오기로 돼 있던 사람들이 다 안 오고 예. 뭐 이랬었어요. 그럼 그 타격은 누가 더 받은 거예요? 아니 그 타격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이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오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그런 정도의 스케일로 일을 해서. 그래서 작년 말에 중국 정부가 발표를 했어요. 우리는 관세든 무역이든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든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그만큼 패를 읽은 것뿐만 아니라 뭐 패는 뭐 저쪽에서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근데 패가 바뀌더라도 자급자족을 비롯해서 준비를 다 준비 다 해놨다. 돼 있다. 그리고 그 어떤 형태의 전쟁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뭐겠느냐가 전 굉장히 의미심장했고. 어떠한 형태의 전쟁은 관세 전쟁, 실제 전쟁 다 관세 포함. 전쟁, 무역 전쟁, 그리고 어떤 유형의 전쟁이라도 무력이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전승절 때 예. 무기들 엄청 많이 공개했고 예. 트럼프도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 나보라고 한 거 나도 다 알고 있다. 나도 잘 봤다. 막 이렇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중국 정부가 분석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고관세 정책 시나리오도 들어 있었다고 그 보도에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렇게 우린 다 준비하고 있다. 다 이런 준비되어 거네요. 있다. 할 테면 해보자. 근데 미국 측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뭐 히토리 조금 조였더니 어마어마하면서 협상하자. 예. 오히려 미국이 먼저 손 내밀고. 그런 꼴이 된 좀 거죠. 모양이 좀 빠지기는 하는데. 예. 그래서 뭔가 공격은 미국이 하지만 결국은 또 중국은 다 방어를 해내고 있고. 예. 근데 이제 다시 시작된 전쟁은 앞에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관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고. 예. 전작인 이미 시작된 전쟁은 예. 실제 무력 양안 전쟁. 관계를 예. 비롯해서 무력 전쟁으로 번지는 케이스이고. 그러면 그 가능성이라는 게 예. 무력 전쟁까지 번질 가능성이라는 게 네. 이미 시작된 전쟁 쓰실 때랑 네. 다시 시작된 전쟁이 나올 때랑 예. 어떻게 됐을까? 높아졌을까? 낮아졌을까? 저는 변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높으냐 낮으냐라는 거,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는 것에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언제 어떤 방법으로 라는 거에 그 변주곡만 있을 수 있는 것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하반기에 그 로켓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영향이 있다면 원래 시진핑 주석이 요구했던 2027년까지는 모든 준비를 맞추라는 그 일정을 못 맞출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던 건데요. 2027년이라면 뭐 미국 쪽에서도 뭐 보고서가 나오고 뭐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예. 연도 얼마 안 남았는데 내후년이에요? 갑자기 걱정돼서. 아니 갑자기 걱정하시면 안 되죠. 재작년부터 이철 박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몇 년간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그냥 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은 어떤 느낌이냐면 난 하느라고 했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 이야기를 재작년에 저 와이스트리에 처음 예. 나와 주셔서 해주셨을 때는 솔직히 조금 황당했습니다. 근데 예. 지금은 예.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뭔가 대비를 해야겠구나. 네. 라는 생각으로 좀 저도 많이 바뀌곤 있는데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변주곡을 연주할지는 요게 이제 변수라는 네. 거고 말 그대로. 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지난번에도 강조해 주신 것처럼 양안 문제에 따라서 특히 이제 주한미군이 네.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트럼프는 계속해서 재배치 운 띄우고 물론 이제 측근들이 참모들이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방위비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정말로 재배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방위비를 더 높이 받으려고 지렛대로 쓰는 것일까?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두 개 사이의 연관관계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위비 협상과 그 뭐 재배치하고는 사실은 트럼프 시각에서는 뭐 독립사건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건 한국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독립적인 사건일 수 있죠? 아니 미국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미군을 빼든 넣든 병력을 이동하든 하는 건 필요한다면 언제든지 할 거예요. 그 미군 전략이 그렇게 바뀐 건 10년도 넘은 얘기고요. 그리고 이미 미군이 그 양안 전쟁이 일어나면 그날로 참전하겠다는 것도 공개적으로 다 공포를 했는데 네네네네. 뭐 이제 와서 그런 얘기입니까? 그러나 설령 주한 미군이 줄어들더라도 네네네. 트럼프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직선. 난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돈 내놔. 왜 너희 보호해주고 있잖아. 야, 군대가 꼭 거기 그렇게 있어야 보호해주는 게 아니야. 다 내 덕에 네가 안전한 거니까 돈 내놔. 이럴 사람이죠. 근데 이거가 우리 눈으로 보면 굉장히 억울하게 보일지도 모르겠는데 예.
지금 그 미국 내에서 미국을 걱정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이러다 큰일 나겠다고 생각하는 미국 사람들 눈으로 보면 지금 트럼프가 정말 눈물 나게 노력해가면서 미국을 지탱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진짜로 위대하게 다시 만들려고요. 위대하게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정상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 유지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건 사람들의 입장이나 생각에 따라 예, 달라지긴 예, 하겠습니다만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이 참 비정상 국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고 네. 또 한켠에서는 미국이 다시 또 정상 국가로 재건설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겠고 그러면은 아까 그 방위비 분담과 미군 재배치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보신 거는 그러면 미국의 시각에서 보면은 방위비 분담은 철저하게 경제적인 거고 머니이고 재배치는 군사적인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라는 뭐 거죠. 제가 이 책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네네네. 다시 시작된 예, 전쟁. 트럼프가 하는 말에 내가 왜 이렇게 한다. 그 배경이 이러저러하다라는 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트럼프는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요구를 하는 거고 그 이유나 정당성, 타당성은 그때그때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그 것 목적을 같습니다. 위해서, 목적 달성을 예. 위해서.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야 되겠으니까 돈 내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해석하냐면 방위비를 얼마나 쓰고 있으며 요거는 A 항목은 얼마를 쓰고 B 항목은 얼마를 쓰니까 뭐 이런 식으로 논의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땐 그건 좀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는 앞에 방위비 뭐 어떻게 하고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그거는 필요하면 또 다른 얘기 할 수 있어요. 또 다른 거 갖다 붙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돈 내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요거는 요만하니까 요거 빼고 저거는 요마저마하니까 저건 빼고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하려고 그러면 협상 안 될 거다.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100억 달라고 하는데 나 10억밖에 못 주겠어. 네네. 그 대신 이거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의 그 접근이 그런 식이 돼야 이게 그 협상이 되지. 그 뭔가 90억 달러어치의 효용 가치를 줄 수 있는 걸로 채워줘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예, 또는 뭐 돈이 없으면 나 주머니 다 털어도 20억밖에 없어. 어떻게 내가 100억을 줘. 이런 게.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러네. 암만 눌러도 20억 이상 안 나오겠군. 얘 주머니에서 나올 수 있는 건 20억이 맥시멈이야. 라고 이해되면 20억만 가져갈 거라는 거죠. 이게. 예. 아, 진짜 이게 쓴웃음입니다. 쓴웃음. 예. 그래서 저는 예.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거를 뭐 트럼프가 얘기하는 왜 이런 배경에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마라.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만 딱 놓고 그래서 지금 100억 달라는 거죠. 왜는 필요 없고 그러니까 100억 달라는 거잖아. 근데 나는 현찰은 20억밖에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그 대신 80억어치를 당신이 80억어치를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내가 협력할게. 이렇게 하면 이쪽에서 80억 나올 수 있어. 나는 못 주는데 여기서 80억 날 수 있어. 또는 80억 아낄 수 있거든. 그렇게 돼야 얘기가 될 거예요. 다른 쪽으로 찾아야 한다. 다른 쪽이 아니라 트럼프가 원하는 결과를 도와주는 쪽으로 얘기가 진행이 돼야 뭐 논의가 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업도 그렇고 우리가 당신이 필요로 하는 걸 해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지렛대로 쓰기는 쓰는데 야 이게 참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뭐 3,500억 달러도 그렇고 네. 너무나 이제 또 천문학적인 숫자. 근데 그걸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고 짜맞추려고 했던 건데 현금으로 다 달라고 하는 뭐 이런 것도 있고. 네, 지금 트럼프 입장에선 지금 미 행정부가 1년에 지금 적자를 2조 달러를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채무를 늘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자기 임기 내에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유는 뭐 그런 건 중요하지가 않고 어쨌든 나는 이 2조 달러씩 나는 빵꾸를 메꿔야 돼.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해. 라는 인식이라는 거죠. 트럼프 입장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그런데 1조 달러는 쉽지 않지만 이유가 분명해요. 예. 1조 달러가 이 국채 이자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채가 없어지면 1조 달러가 해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가 없어야죠. 그러니까 이자를 줄여야죠. 그러니까 연준도 빚을 이자율을 줄여야 올리면 안 되죠. 이자를 내려야죠. 그래서 금리 내리라 하고. 이자를 내려야 되고 그다음 빨리 이 채권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이제 갚으면 되는 건데. 예.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세수가 부족하니까 또
이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지금 채권도 안 사줄 것 같단 말이에요. 예. 여태까지는 중국하고 일본이 사줬는데 안 사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장기 채권의 이자가 올라가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자라도 싼 단기 채권 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단기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사줄 놈이 별로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막 스테이블 코인.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왜 만들고 어쩌고 얘가 다 치우고 하여튼 지금 미국의 부채 돈이 측면에서. 필요해. 돈. 돈을 빨리 메꿔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보고도 현찰로 가져와. 3,500억 달러. 일본 현찰로 막아. 현찰로 빨리 나 급해. 예.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중간 평가 성격을 가지는 그 선거에 예. 이겨야 아. 또 거기에 그 탄력을 받아서 임기 말까지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을 해야 아메리카가 그레이트 어게인 되죠. 근데 이게 그런 마가를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의 생각,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그렇다 예. 치는데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예. 국익을 훼손하면서까지 예. 막 돈을 퍼줘가면서 예. 할 수는 또 없는 거고 그럴 돈도 없고 이 참 어떻게 해야 할지가 참 어려운데 물론 이제 그만큼의 가치를 대리만족하기라도 해줘야 할 텐데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또 하나가 아까도 이제 안미경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근데 이걸 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단 말이죠. 근데 지금 미국도 이제 안보 우선을 걷기 시작하는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죠? 세계 경찰 국가에서. 예. 이제 나 그런 거 안 할래.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중국도 이제 한국하고 뭐 협력해서 뭐 그렇게 재미 있을 것 같지 않네?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저는 좀 재밌는 게 한국은 굉장히 안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한국에 돌아와서 느끼는 게 사고방식이 전부 자기 본위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논리를 그냥 주장해요. 그거는 트럼프처럼 힘 있는 사람이 마구 해야 그게 뭐 통하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그래가지고 통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중국처럼 규모나 파워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이 미국이나 중국이 다 저지른 다음에 그때 가서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하려는지를 먼저 예측해서 먼저 분석하고 먼저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선수의 선수를 쳐야 우리가 어찌어찌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지금 쌀이 밥이 된 다음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방법이 없죠. 이게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은 내 이럴 줄 알았지 우린 다 준비가 돼 있지 뭐 이럴 수도 있겠으나 네. 미국 앞에서 네. 거기는 이제 인구도 많고 돈도 많고 자원도 많고 물론 이게 우리 뭐 자기 비하하려는 건 결코 네, 아닙니다만 네. 이게 또 약소국의 서름이라는 것도 이게 참 좋은 말은 또 아니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또 힘을 또 키워야 하는 거고 근데 또 이게 또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이럴 아니 수도 근데 저는 있겠고. 그 약소국가론에는 그 동의가 안 됩니다. 아니 세계 경제 규모가 뭐 이제 10위권 네. 10위권인 국가이고 네, 네. 뭐 군사력 따지면은 뭐 세계 오, 탑 10 6위, 안에 네. 들어간다는 나라가 우리는 약소국이어서 이렇고 저렇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마인드셋이 약소국 마인드셋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력이나 그 군사력이 무슨 이탈리아나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비슷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약소국 타령을 합니까? 그게 그런 거예요. 진짜 왜 싸움으로 1등, 2등 하는 큰 덩치들을 보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G7에서도 예. 이탈리아 좀 나오라고 하고 예.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이제 솔솔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참 미국이랑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블록 앞에서는 예.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난 작아지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는 그러면 프랑스나 영국이나 독일도 그래야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피해 의식이랄까? 아니 우리 같은 나라가 약소국이라고 그러면 그러면 이 세상 지구상에 다른 나라 다 빌빌 거리고 다녀야 되게? 저는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는 적어도 중견국 이상의 국가이고 우리나라 실력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쪽을 못 쓰냐면 마음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사고방식이나 마음 씀씀이가 소인배라서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소인배의 시각으로 중국이나 미국의 움직임을 잘 읽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의도도 잘 파악을 못하고 그 대처도 제대로 못하고 일 다 벌어진 후에야 아유 뭐 우린 약속이라 어쩔 수가 없어. 이거 과거의 시각이다. 그건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한반도 역사에서 지금이 한민족이 우리 민족이 가장 강대한 현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거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세요? 저희는 조선시대를 빼놓으면 예. 항상 강건했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어떤 전략을 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을 아마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네네네네. 분한테 들었어요. 네. 그분은 베네치아 역사를 책으로 써보고 싶다는 네.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베네치아 공화국이 한때 세계를 주름잡았는데 네. 도시국가 아닙니까? 네네. 그때 강대국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도시국가에 불과한 베네치아가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습니다. 가능한 거예요. 뭐 베네치아가 그때 무슨 엄청난 자원이 있었나? 인구가 있었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었어요. 왜냐? 이 일은 모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럼 사람의 퀄리티, 사람의 교육 수준, 사람의 그 근면 성실함, 그리고 위기에 모두 힘을 합쳐서 단합해서 일을 해결하는 능력, 남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는 능력. 우리 한국 사람 같은 데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금 부족한 건 뭐냐? 시야. 좀 더 세계를 미국과 중국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양쪽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 친구들이 이래서 요런단 말이지. 그러면 넌 다음 수는 요걸 놓겠네? 그러면 너는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우리한테는 이런 영향이 있겠네? 가만히 있어봐. 그런 결과가 뭐 우리가 좀 곤란하겠는걸? 그럼 이거 어떻게 되지? 그럼 우리가 요거 나오기 전에 요거를, 저거 나오기 전에 이거를, 이렇게 가야 희망이 있다는 거 저는 생각합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가 올해 UN 의장국이기도 하고 에이펙 정상회담도 개최하는 나라이고 네. 우리 땅에서 네. 미국 대통령 오세요. 네. 중국의 국가 주석이세요. 오세요. 네. 머리 한번 맞대봅시다. 네. 무릎 맞대고 네. 머리 맞대고 네. 우리가 막 의제도 던지고 네. 목소리도 내고 할 수 네.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역할을 또 우리가 주도적으로 또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에서 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미 시작된 전쟁에 이어서 이번에는 다시 시작된 전쟁. 예. 그 다음은 또 다시 시작된 전쟁. 전쟁 얘기는 그만하려고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철 박사님의 또 신간과 함께 또 이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도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